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따져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년의 투명을 교정하고 소년이 장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하도록 처분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취지입니다. 증거가 명백한지를 엄격하게 따져서 주장하기보다는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학폭 형사 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근무하는 포항, 경주 지역에서 자녀가 학폭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학교 폭력에 더해서 경찰 고소까지 당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일 것입니다. 자녀가 학폭을 행사했는데요, 그런 학폭 행위가 형사 범죄로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경찰 조사와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데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님께서 혼자 대응하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경찰 고소까지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요, 제가 최근에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학폭으로 경찰 신고까지 당한 경우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요, 미성년자인데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9조에서는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요,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에서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으로 정하고 경찰서장은 촉법 소년을 직접 소년재판부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결론적으로요, 만 10세부터 경찰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의뢰인 A님은요, 고등학생으로서 만 14세를 넘은 상태였으므로 경찰에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사건이 접수되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고소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신고를 당한 사람을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경찰은 신문 내용을 정리해서 서류로 만드는데 이것을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유죄, 무죄를 가를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요,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이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첫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을 해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서 증거도 없고 애매한 혐의를 자백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엉망으로 받고 나서 사후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간다 해서요, 이미 자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뢰인 A님도요, 사건 초기부터 저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제가 피의자 A님과 동석을 해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고 오직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혐의가 인정되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요,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소년재판으로 회부가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요, 소년법에 따라서 총 10가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 두 번째, 수강명령. 세 번째, 사회봉사명령. 네 번째, 단기보호관찰. 다섯 번째, 장기보호관찰. 여섯 번째,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일곱 번째, 병원 등에 대한 위탁. 여덟 번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아홉 번째, 단기 소년원 송치, 10번째 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을 하나 또는 병합해서 선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1호 보호자 위탁 처분은요, 부모님께 위탁하는 처분으로 일단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고요, 부모님께서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처분으로서요, 가정 선호되는 처분입니다. 2호 수강 명령은요, 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요, 최대 10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3호 사회봉사 명령은요, 말 그대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최대 20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있고요. 455의 보호관찰은 야간 외출 금지, 위치 확인 전화,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년원은 8호에 따라서 1개월, 9호에 따라서 6개월, 10호 장기는 2년을 최대로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소년의 비행이 중대하고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시기 전에 임시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는요. 이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면요. 통상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분류심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태도가 이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소년은 분류심사원에서 매우 모범적으로 생활을 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소년재판으로 회부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따져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소년이 장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하도록 처분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소년이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이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증거가 명백한지를 엄격하게 따져서 주장하기보다는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소년의 교화라는 소년재판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돼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의뢰인 A님도요. 저희 조언을 따라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경찰 고소까지 당한 경우에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녀가 고소를 당했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돼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은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학폭 형사 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